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톡 세 번째 시간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고현숙 님이 지은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한 부모 되는 법 중에 부모됨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그릇된 방법 중에 그 대표적인 잔소리의 역효과가 나오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모됨을 즐겨란 말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한참 사춘기 때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부모됨을 즐긴다? 가능할까? 근데 이제 코칭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자꾸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티칭으로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잔소리 나오는데 잔소리 하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대로 이제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하게 되니까 즐긴단 말에 사실 우리 한국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코칭으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이제 자신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우리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사춘기 과거에는 부정적이었죠. 과거는 네. 근데 왜 부정적이죠? 어떤 아이들이 그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사춘기 아이들 일단 부모 말을 안 듣죠. 네. 왜 안 듣죠? 자기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그렇죠. 의지 아닐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럼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나쁘다고 했죠? 그러네요.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네. 그거예요. 아빠 그거 아니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누르잖아요.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했는데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했을 때 눌렀어요, 과거에. 근데 코칭에 가서는 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한테 있는 거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왜? 하고 와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 이제는 아빠가 너 의견을 내가 존중해주고 물어봐 줄게 이렇게 한다면 사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싫다고 하겠냐 이거죠. 그쵸. 그것이 결국은 또 코칭 문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잔소리 어떤 사람은 잔소리를 정의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잔소리란 꼭 맞는 말인데 정말 듣기 싫은 말. 너무 정의 잘 내렸어요. 우리가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일상적인 뭐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할 때 잔소리 쳐놓고 틀린 말 별로 없어요. 네.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게 싫어지거든요. 왜? 말하는 사람이 자꾸 티칭하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잔소리는 티칭의 가장 부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역효과는 알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도 결국 코칭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우리 말씀드린 대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야 정말 넌 생각이 참 깊다. 아빠가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같이 우리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예요. 이게 뭐 비단 그 뭐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 같아요. 자꾸만 직장 상사나 뭐 위에서 계속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것보다는 우리 의견을 물어봐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소통도 잘 되고 아까 말했던 파워 디스턴스가 금방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참여하게 되고 요즘 이제 참여 시대니까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것도 결국 이것도 코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양육을 정말 즐거워하고 태생적으로 정말 좋은 부모가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저는 사실 배워도 좋은 부모가 참 되기 힘든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각고의 노력과 기도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그들이 좋은 부모였던 거예요. 예,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또 좋은 양육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양육자를 만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저는 부모교육 집단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부모란 뭡니까? 얘기 물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셨던 방법대로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선택을 막지 않으시잖아요. 자유의지 안에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을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코칭을 배우고 나서 성경을 네. 보니까 네. 성경의 창세기부터 네. 하나님이 코칭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예. 네? 따먹었을 때 너 왜 따먹었어? 우리 당장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죠. 하나님 예.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정말 좋은 코치로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원가족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또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어른들부터 부모 예. 세대부터 예. 하나님을 다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것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하면 믿음과 일단 대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감정 코칭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기존 신자들의 생각은 부정적 감정을 소유하게 되면 빨리 그것을 없애주려고 하고 기도해서 빨리 그 부정적 감정을 없애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사람은 긍정적 감정 속에서도 배우지만 부정적 감정 속에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좌절감, 외로움, 고통 이런 것 속에서 이겨내고 그래서 영혼이 강해지는 아이가 되는데 우리 부모는 그거 과정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은 제가 오롯이 현재에 머물러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부모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적 감정일지라도 너 그런 거 느낄 필요 없어. 너는 좋은 감정만 느껴. 이게 아니라 아, 너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너가 외롭구나. 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거를 혼란감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내가 이걸 느끼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수치심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 덩어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부모의 유형에는 존 가트맨에 의하면 4가지 부모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정 억제형 부모가 있고 또 감정 축소 전환형 부모가 저희 남편이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아이가 부정적 감정에 있으면은 막 아이를 막 돌려서 기쁜 쪽으로 유도하고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가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이게 뭐지? 하고 자기가 느꼈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걸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가 최근에 TV에서도 그런 걸 봤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요. 정대세 선수가 나온 거예요. 정대세 선수가 일요일 날 휴일이 돼서 가족들과 동물원에 나들이를 갔는데 하마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자판기의 나라잖아요. 동전을 넣고 생선 2마리를 꺼내서 하마의 입속에 넣었는데 이 큰아이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선천적으로 좀 겁이 많은 아이고 이 둘째 딸은 또 반면에 너무 또 이렇게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큰아이에게 이걸 막 하게 하고 싶어서 야, 해봐, 태주야, 어서 해봐. 그러는데 얘는 갔다가 무서워서 얼른 유모차 위로, 동생의 유모차 위로 올라가서 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졸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은 졸려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맥락적인 경청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아빠 여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이 말을 졸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 졸리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때 제가 엄마라면 아, 태주야, 너 지금 하마가 무섭구나. 입을 크게 벌려서 너 손을 물을까 봐 무섭지? 우리 다른 동물 보러 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아까 우리 전영숙 그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양육의 대물림 이게 정말 공감이 되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또 이제 칭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칭찬이 좋다고 별 생각 없이 남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칭찬은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 우리가 칭찬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할 때도 훈계의 이유가 있이 훈계하면 상처가 덜한 것처럼 칭찬에도 칭찬의 이유를 붙이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일의 결과 잘 됐다 못됐다 그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참 훌륭하다. 그다음에 일의 과정 중에 또 그거 끊기 시작했구나 몇 달이 걸렸지만 해냈구나 이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일의 성패보다도 일을 마친 것에 대한 칭찬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에서 약간의 한 이야기를 꺼내면 뭐냐면 창세기는 사실 형제들 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싸웠고 또 이삭이 싸웠고 야곱이 싸웠고 요셉이 싸웠고 50장 전체에 다가 형제 싸움 이야기예요. 그 서사적으로 묘사했을 뿐인데 그래서 형제 육아법 중에서 칭찬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형제들의 싸움을 보고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형제들을 모아놓고서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그 칭찬이 사실은 하나님도 아벨의 제단은 칭찬하셨는데 가인의 제단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개별적으로 따로 불러서 하라 그런 권고를 주고 있고 다른 그 어떤 자녀 교육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칭찬을 이야기했지만 훈계는 형제들이 동일한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큰형, 작은아이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훈계하지 말고 동일하게 해주고 칭찬은 개별적으로 해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칭찬과 인정을 이렇게 또 비교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네. 칭찬과 인정의 차이가 뭐죠? 인정하는 모습이 칭찬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네.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고 인정은 수행한 결과가 나빴을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말씀하셨으니까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칭찬이 안 되잖아요. 그때 칭찬할 수가 없어요. 좋을 때만 얘기해 줄 때 말이에요. 근데 인정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보다는 인정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도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또 새로운 학문에 접하게 됐을 때 위축하게 된대요. 자기의 똑똑한 이미지가 잃어버리게 될까 봐서 불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의 역효과에 대한 그런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춤출지 말지는 고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정하는 말은 중요해요. 네. 네. 고래를 인정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인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부모 역할 전문가로서 이제 인정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나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령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잘하는 중학생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너 인사도 잘하네, 착하네 이러면은 중학생 아이들이 머쓱하거든요. 아, 제가요 뭘 착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머쓱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야, 너가 인사라니 아줌마가 기분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넣어주셨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거죠. 아, 나도 저 아줌마에게 기쁜 일을 했네.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아기능도 향상될 수 있겠죠. 예. 긍정적인 나 전달이 칭찬보다는 더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전윤수 선생님, 근데 네. 그 아까 뭐 맥락적 네, 경청에 네, 대해서도 네, 잠깐 네. 말씀을 주셨지만 네. 이 저자가 그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해야 하는 이유, 그 중요성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는 의사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이 얼만큼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원활하게 되느냐가 행복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의사소통의 핵심 기술이 듣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이 그 의사소통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 습관을 얘기한 코비 박사도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중에 중요한 차이가 경청하는 습관이다. 이 얘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청은 한자를 제가 또 다시 풀이한다면 그 사람인변에 일항경자예요. 일항경자고 들을 청자인데요. 사람이 일항이라는 건 밭두둑을 의미하잖아요. 밭두둑과 고랑을 의미하는데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적절한 환경을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관심을 갖고 그 씨앗은 농부의 발자국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의 마음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게 되면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자녀의 씨앗에 내부 프로그래밍을 다 넣어두셔서 적절한 환경과 물과 양분이 다 조성이 되면 햇빛이 조성이 되면 언젠가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내재된 프로그램을 이미 넣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을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농부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들을 청자에는 다 아시다시피 귀자와 임금왕자, 임금과 같은 귀로 또 10십자가 누워 있고요. 눈목자가 누워 있는데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아까 하나의 눈만 가졌다면 표면밖에 못 보겠죠. 나 졸려 하면 졸리구나 했던 것처럼. 그런데 10개의 눈,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볼 수 있는 귀, 그리고 일심,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들을 땐 한결같은 마음으로 10개의 눈을 가지고 왕 같은 귀를 가지고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자 네. 풀이하니까 확 다가오네. 저는 참 어렵네. 경청이 어려운 시대인 게 뭐냐면 지금은 부모의 경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도 경청하는 습관이 거의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들여서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처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하면 10 중에
여덟, 아홉은 못해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수능 시험에 국어 듣기 시험이 언어 영역에 듣기 시험이 빠졌다는 게 상당히 불만이에요. 그게 경청의 한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있는 다음 세대는 경청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것 같아요. 근데 20세기는 말하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도자들도 이제 기업의 오너들도 경청하는 기술을 따로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정말 경청하고 정말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엄과 또 호기심과 사랑이 없이는 경청이 힘듭니다. 경청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면 행복하고. 네, 그렇죠. 이 책에 보면 그 인정과 칭찬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잠재력을 더 발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담한 요청을 하여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도록 도전을 줘야 한다라는 구절이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마침 그 오늘 나와주신 그 패널들께서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일선 교육계에서도 좀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아키바. 유대인들의 최상위에 있는 이 현자이신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부잣집에 양치기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 부잣집의 딸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참 사람이 좋다. 너무 이게 정직할 뿐더러 머리도 스마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양치기하고 결혼을 합니다. 대신에 집에 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 아내가 아키바한테 나 오직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당신한테 바랄 수 있는 소원 딱 한 가지 했는데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 아키바가 아내의 요청에 의해서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장가도 갔고 이제 자기 아이들하고 같은 그 나이에 아들들이 이제 학교 가는 그 나이에 학교를 왔어요. 13년 후에 이제까지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의 현명한 현자가 됐어요. 13년 만에. 그래서 그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모든 구전율법들, 이야기들 다 모아서 미시나라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 기초론로 우선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군대에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는 까닭도 이제 유대 전통에 대해서 다니면서 설명하고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로마 정책이다. 사상을 이렇게 유발시킨다 해서 죽게 됐는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 딸이 그 가난한 양치기에게서 지금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당대 그 모습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이 13년 만에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키바는 유대인들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20년 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자. 그리고 신조미를 안아주고 이제 아이들의 인생사 설계도를 그려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뭐 원하는 방식 아무거나 너희들이 창의적으로 해도 좋다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아래에서 위로 쫙 수직선을 그리더니 나이를 딱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020년 하늘숲속학교 졸업. 그러더니 저에게 선생님 A중학교가 좋아요? B중학교가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중학교는 이런 특성이 있고 B중학교는 이런 특성이 있지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럼 난 A중학교로 결정. 그러더니 선생님 고등학교는 A 고등학교가 좋아요? B 고등학교가 좋아요? 그러니까 A 고등학교는 이런 특성이 있고 B 고등학교는 이런 특성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러면서 딱 정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교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 학교는 아마 하나님을 안 가르쳐 줄걸?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삼육대학도 좋은 학교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삼육대학교로 결정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너가 더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해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 대학원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그러는 거야. 대학원에는 일반 대학원도 있고 특수대학원도 있고 교육대학원도 있고 법학대학원도 있고 막 쭉 얘기를 다 해줬어.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난 31세에 박사학위 취득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33세에 또 예수님처럼 자기도 33세에 창업을 하겠대요. 근데 이제 로봇 회사, 휴먼 리커버리 봇. 이제 자기가 그걸 회사 이름까지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은 다 선교 자금으로 쓰고 교인들을 채용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적어도 40세 이내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겠다. 근데 선생님, 저보다 이전에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2사람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같이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자에게 꼭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같이 아이와 무릎을 꿇고 그 설계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럼 너는 이거를 책상 앞에 붙여두고 날마다 그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너가 뭘 선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새로운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 꿈을 키워나가자.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의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알아가는 재미가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렇게 하려면은 코칭을 해라. 네. 왜냐하면 코칭은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잠재력을 네.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를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네. 얼마든지 미래를 가능성 열어줄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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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유주환 박사님, 그 152페이지에 보면 실용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하브루타 질문법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유태인 교육을 통해서 실용지능을 함양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다시 정리돼야 될 텐데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거죠. 발표하고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유대인들은 자기 주장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장이 없으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실용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용지능이 이런 쪽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언제나 스스로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라. 잘못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아니면 속일 수 있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즉시 시인하고 반성하라. 당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진실은 위대하니 인정하라. 이런 것들이 다들 하나의 이제 지식으로 또 지능으로 지혜로 이제 받은 하나의 사실인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서 툭툭 끊지 말라. 질문할 때는 언제나 핵심만 뽑아 단순하게 하라. 대답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고 조리 있게 그리고 짧게 답하라. 이 5가지가 아이들한테 계속 훈련시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우리는 제시가 된 적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답하는 훈련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네,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독톡. 저희가 벌써 3회째 고현숙님의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각자 우리 독한 패널들께서 이 책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독한 패널들의 한 줄 톡 듣겠습니다. 책 제목처럼 저는 티칭하지 말고 코칭해라.
부모는 가장 좋은 코치이며 자녀의 잠재력을 믿고 오롯이 현재와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한 번쯤은 꼭 들렸다 가야만 하는 정거장이다. 코칭이 바로 그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들과 말씀 나눠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톡의 독한 시간, 독한 패널들의 독한 별점을 매겨볼 텐데요.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 오늘 독한 패널들 여러분들께서는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4.5.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코칭에 대한 그 단어만 우리에게 상기시켜줘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좀 더 코칭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코칭을 어떻게 확산시켜야 될지에 대한 그 조금 더 커멘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교수님이 쓰시면. 쓰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4.8점 주겠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서 가독성 있게 이 글을 써서 일반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많았고 사례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꼬리물기 독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책의 주인공이 주어가 무엇이냐 생각하면 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나 그리고 지인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데서 나와 지인이 너무 많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점수를 박하게 드리고 대신에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책이 조금 이제 신뢰성이 떨어질 뿐더러 경험에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학문적인 요소가 좀 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를 갖다가 아주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3.75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은데요.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톡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